네, 엄마. 76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실패를 부르는 회피 프레임. 실수한 적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구약 성서에는 모세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모세는 12명의 사람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다. 민수기 13장.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 12명 중 10명의 보고 내용은 부정적이었다. 그 땅이 풍요롭긴 하지만 이미 거기 정착한 이민족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기 힘들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이민족들에게 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12명 가운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을 강조하며 그곳으로 진군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물론 결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성취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 차이를 잘 보여준다.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이다. 반면에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회피 프레임이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한다. 그러나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회피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어려운 일을 시도하여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행여나 일을 도모하다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려 한다. 설령 성공 가능성이 99%라 하더라도 1%의 실패 가능성에 연연한다. 그래서 혹시 실패하면 이라는 자기방어적 시나리오로 최악의 결과를 그려보고는 모험 자체를 감행하지 않는다.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로 성공을 거두더라도 흥분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안도감부터 경험한다. 휴, 다행이다. 안 하길 잘했어. 등이 주된 감정 표현이다.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은 오직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도전적인 프레임이 있었기에 비행기가 발명되고 우주선도 탄생할 수 있었다. 회피 프레임이 강한 사람에게는 지금껏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위험한 시험 비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안주하는 사람에겐 어설프게 나섰다가 낭패보기 십상인 위험한 곳으로 보일 뿐이다. 틀 속에 갇힌 마음. 다음 영어 단어들이 컴퓨터 화면에 한 번에 하나씩 제시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어들을 빠르게 읽어보라. 맥킨토시, 메커니즘, 마이클, 메카닉스, 머시너리. 혹시 마지막 단어를 읽을 때 실수하지 않았는가? 머시너리로 읽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메키너리로 읽진 않았는가? 아마도 상당수의 독자들이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앞서 제시된 단어들을 읽는 동안 독자들의 마음은 이미 C나 CH를 크로 발음하도록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머시너리를 메키너리로 읽게 되었을 것이다. 난 안 그랬는데요. 엄마, 나 잘 읽었죠? 프레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킨다. 위 예시에서 활성화된 프레임은 아주 단기간의 경험으로 형성된 프레임이다. 불과 몇 초 사이에 형성된 프레임이 이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다면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또는 한 문화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프레임이 얼마나 강력한 마음의 준비를 불러일으킬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히스토리와 허스토리. 페미니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를 들라면 나는 주저없이 허스토리를 뽑을 것이다. 이 단어는 역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에 항의를 뜻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신주어로 로빈 모건이라는 작가가 1970년에 쓴 자매는 강하다에서 처음 사용했다. 물론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가 합쳐진 합성어가 아니다. 히스토리는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탐구를 통해 배우는 행위라는 뜻이다. 따라서 헐과 스토리를 합쳐 헐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은 히스토리라는 단어 자체의 남성 중심적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과 역사가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고 해석되어 온 오랜 관행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역사를 여성의 프레임에서 재조명하는 것, 여성 스스로 여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인 셈이다. 허스토리는 1970년에서 80년대 사람들, 특히 페미니스트에 동의하는 젊은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티셔츠에 단골 소재로 등장한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단어는 국내 한 여성 잡지의 이름으로 쓰기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단어가 제공하는 새로운 프레임 때문이다. 허스토리라는 용어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 도덕적 비판보다도 더 강렬하게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았다. 남성 중심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거나 그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껏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들이 거북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물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학과장이나 의장을 지칭할 때 체어맨이 아닌 체어펄슨이라고 해야 하고 편지나 공문서를 쓸 때도 Dear Sir or Madam이라고 해야 한다. 인간을 지칭할 때도 man이 아닌 human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말에도 어떤 분야의 선구자를 지칭할 때 뭐뭐의 아버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썼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번호를 부여할 때 무조건 남학생들에게 앞번호를 부여하던 관행 역시 사라져야 한다. 헐스토리라는 안경을 통해 경험하는 세상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다. 이기적인 유전자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저서 만들어진 신에서 노력에 대해 의식의 함량이라고 치켜세웠다. 편견의 실수. 1999년 2월 4일 아프리카 기니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아마두 디알로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400명의 백인 경찰이 쏜 41발의 총탄 중 19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어린 시절 디알로는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 토고, 기니, 태국, 싱가포르에서 살았고 독서와 음악, 스포츠를 즐기며 유년을 보냈다. 프랑스 국제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 세계 명문에서 수학한 그는 공부를 더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의 브롱스 14번가의 거리 좌판을 하며 언젠가 다니게 될 대학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디알로는 바람을 쐬려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백인 경찰에게서 멈춰, 머리에 손 올려 라는 느닷없는 명령을 받게 된다. 4명의 백인 경찰은 디알로가 자신이 쫓고 있는 흑인 강간범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디알로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는 행동을 했고 경찰들은 이를 권총을 빼려는 행동으로 오인하여 무려 41발이나 되는 총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때 디알로가 꺼내려고 한 것은 지갑이었다. 4명의 백인 경찰은 흑인인 디알로를 본 순간 자신들이 쫓던 강간범과 닮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정작 그가 꺼내려 했던 건 권총이 아니라는 사실은 보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반론의 주된 내용은 디알로 자신이 전투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결국 백인 경찰들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인정되어 전원 석방되었다. 이에 디알로의 부모는 뉴욕시를 상대로 8,1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300만 달러에서 양측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과연 디알로가 백인이었어도 경찰들은 지갑을 꺼내려는 행동을 권총을 꺼내려는 모습으로 착각했을까? 혹시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범죄와 연결시키는 고정관념의 프레임으로 디알로를 봤기 때문에 지갑과 권총을 홍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연구 결과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인간의 슬픈 자화상이 드러났다. 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참여자들에게 비디오 게임을 하는 중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화면에 튀어나왔을 때 그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발사 버튼을 누르고 무기가 아닌 다른 물건을 들고 있으면 다른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했다. 이때 튀어나온 사람은 백인일 수 있고 흑인일 수 있었다. 참여자들에게는 가능한 빨리 두 버튼 중 하나를 누르도록 지시했다.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주지시켰다. 이 게임에서 실수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등장인물이 무기를 들고 있을 때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과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데도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인물이 나타나고 아주 짧은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디알로와 맞닥뜨린 경찰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등장인물이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쏘지 않은 실수는 그 인물이 흑인일 때보다 백인일 때가 더 많았고 등장인물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데도 무기를 든 것으로 착각하여 방아쇠를 당긴 실수는 백인일 때보다 흑인일 때 더 많았다. 백인 참여자들은 흑인은 범죄자라는 고정관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수를 한 것이다. 아마도 그 백인 경찰들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에 있지도 않은 무기를 봤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펩시 코카가 코카콜라를 이긴 힘. 펩시와 코카콜라 간의 콜라 전쟁에서 펩시를 승리로 이끌었던 존 스컬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프레임의 위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본 마케팅의 귀재였다. 스컬리는 1967년 펩시에 입사하여 1970년 최연소 마케팅 담당 임원이 되었고 1977년에는 최연소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초고속 승진은 흥미롭게도 병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 펩시는 코카콜라의 성공이 코카콜라 특유의 병 디자인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었다. 코카콜라 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고 아이콘이었다. 그래서 펩시 측은 코카콜라를 이기는 길은 코카콜라보다 더 세련된 병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프레임하고 수년간 디자인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스컬리가 맨 처음 입사하여 배치된 곳도 새로운 병을 만드는 부서였다. 그러나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여전히 코카콜라의 아성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스컬리는 펩시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프레임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코카콜라보다 더 세련된 병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펩시콜라를 더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깨닫게 됐다. 그때부터 펩시의 문제의 본질을 다시 프레임하기 시작했다. 이에 스컬리는 펩시 사상 최초라고 할 만한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수행했다. 총 350가구를 대상으로 탄산음료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병의 크기나 양에 상관없이 일단 집으로 사 들고 가면 버리지 않고 다 마신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발견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콜라를 사고 나면 다 마신다는 것. 이 점에서 스컬리는 펩시병을 코카콜라 병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
또한 집으로 들고 가기 편하게 다양한 크기의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린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만일 펩시가 문제를 계속해서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으로 프레임했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쾌거였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프레임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프레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작가가 작품 사진을 찍지 못하는 이유가 사진기의 성능에 있다기보다 멋진 장면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최후 통첩 게임.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게임 상황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곤 한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도 그 도구 중 하나인데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 1만 원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이 10,000원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분배자,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여 다른 사람한테 결정자에게 제안한다. 결정자는 분배자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분배자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결정자는 자신에게 분배되는 액수가 적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결정자가 제안을 거부하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갖지 못한다. 이때 분배자는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눌 것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안할 수도 있다. 자신이 9,000원을 갖고 상대에게 1,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할 수도 있다. 어쨌든 결정자의 입장에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받는 편이 더 경제적이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제안이라도 100대 0이 아닌 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순전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경제적 잣대로만 볼 수는 없다. 때로는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만족감이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계산적으로 1,000원이라도 받는 게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것이 부당한 분배라고 생각되면 한 푼도 못 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분배자의 제안을 거부하곤 한다. 나도 못 받지만 너도 혼 좀 나봐라 하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배자로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배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참여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자기에게 더 유리한 분배를 제안하고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훨씬 더 공평한 분배를 제안한다는 점이다. 이는 각각 던져진 이름이 서로 다른 프레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게임의 상황에 대한 프레임이 이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스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프레임은 물건에 의해서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5가지 물건의 사진을 각각 제시하고 그것을 키 순서대로 정렬하게 했다. 이때 일부러 사진 속 물건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각각 물건에 집중하도록 했다. A 조건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것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들, 즉 서류 가방, 만년필, 회의실 테이블, 정장용 구두였다. B 조건 참여자들에게는 비즈니스와 무관한 전기 소켓, 연, 칠면조, 고래, 악보 등의 물건을 제시했다. 그런 후에 참여자들에게 최후 통첩 게임을 하게 했고 분배자의 역할을 맡아 일정 액수의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했다. 자료 분석 결과 비즈니스와 무관한 물건들의 크기를 비교한 비조건 참여자들의 경우 91%가 50대 50의 공평한 분배를 제안했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관련한 물건들의 크기를 비교한 A조건 참여자들은 불과 33%만이 50대 50의 공평한 분배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과 관련된 물건들에 노출되기만 해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경쟁 프레임을 갖게 되어 가능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결과가 사진에만 국한될까? 연구팀은 호송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사진이 아닌 실제 물건들에 직접 노출되도록 했다. A 조건에서는 최후 통첩 게임을 하는 실험에서 서류 가방과 검정색 고급 서류 폴더를 구비했고, 참여자들 앞에는 은으로 된 고급 사무용품 펜이 제공되었다. 실험자가 최후 통첩 게임에 필요한 자료를 그 서류 가방에서 꺼내 참여자들에게 주었고, 참여자는 제공된 고급 사무용 펜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구비된 고급 서류 폴더에 집어넣었다. 반면 비조건 참여자들에게는 고급 서류 가방 대신에 보통 가방, 고급 서류 폴더 대신에 종이 상자, 고급 펜 대신 연필을 주었다. 그 결과 비조건 참여자들의 100%가 50대 50의 분배를 제안했지만, 비즈니스 물건을 접한 A조건의 참여자들은 겨우 50%만이 50대 50의 분배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레임은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을 통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좌우지할 수 있다. 주변의 물건들이 단순한 생활도구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프레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물건 선택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프레임은 단순히 마음먹기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다. 소유와 경험의 차이.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과일 한 접시, 그리고 바이올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엘버트 아인슈타인.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에리히 프롭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한다. 일상에서 소유의 프레임과 경험의 프레임이 가장 빈번하게 대비를 이루는 분야는 소비의 영역이다. 같은 물건을 사면서도 경험 프레임을 갖고 구매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통해 맛보게 될 새로운 경험에 주목한다. 그러나 소유 프레임을 갖고 구매하는 사람은 소유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경우 소유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가구를 장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가구를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경험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책상과 의자를 통해 경험하게 될 지적인 세계를 기대한다. 그곳에 앉아서 읽을 책과 써내려갈 일기를 상상하는 것이다. 2000년 11월과 12월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이 이끄는 연구팀은 20대부터 60대까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로 가정경제에 대한 의견조사였는데, 설문 말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옷, 보석, 전자제품 등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콘서트 티켓, 스키 여행 등 한 가지씩 고르게 했다. 그 다음 그 두 가지 구매 물건 중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라고 했다. 그 결과 경험을 구매한 사람이 경험을 위한 구매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7%였고, 소유를 위한 구매가 더 행복하게 해줬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여기서 두 수치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다. 이는 어떤 물건의 구매 행위를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이 설문조사를 수행한 심리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경험을 위해 구매한 물건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다. 누군가와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고 여행을 가고,
혼자 관람하더라도 연주자들의 탁월한 연주 솜씨에 감동하면서 그들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의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는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에리히 프롬의 충고처럼 소유의 프레임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이 삶의 질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비만 해결책. 프랑스의 슈퍼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구르트의 용량은 125g이고 미국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구르트 용량은 227g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요구르트 용량이 적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요구르트 하나 먹을 때 두 개를 먹을까? 음식의 섭취량이 결정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력적인 요소는 바로 용기의 크기다. 음식이 담긴 그릇, 즉 한 번 먹을 때 나오는 기본 단위가 클수록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 밥그릇이 크면 밥그릇이 작을 때보다 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배고픈 정도를 잘 알고 있다면 큰 그릇으로 먹을 때보다 작은 그릇으로 먹을 때 몇 그릇 더 먹게 될 것이고 결국 먹는 양은 같아지는 게 아닌가? 아무리 그릇이 크다고 해도 배고픈 정도를 알면 밥을 남길 테니 결국 먹는 양이 같지 않을까?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폴 로진 교수가 동료들과 수행한 연구는 기본 단위의 크기가 섭취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진 교수 팀은 한 회사의 빌딩과 한 아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했다. 한 회사 로비에 아침 시간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투시롤이라는 캔디를 두고 사원들이 자유롭게 집어가게 했다. 어느 날은 3g의 작은 캔디 80개를 놔두고 다른 날은 12g의 큰 캔디 20개를 배치했다. 그러고는 오후에 남아있는 캔디 개수를 조사했다. 만일 사람들이 식욕대로 먹었다면 3g의 캔디를 비치했던 날, 12g의 캔디가 비치된 날보다 4배를 더 먹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12g의 캔디가 비치된 날 더 많은 양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급 아파트에서 진행된 실험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현관 아파트에 M&M's 초콜릿이 가득 든 용기를 비치하고 거주자들이 오가며 떠먹을 수 있도록 초콜릿 용기 옆에 스푼을 놓아두었다. 첫날은 조그만 티스푼을 두었고 다음날은 그보다 정확하게 4배 더 큰 스푼을 놓아두었다. 오후에 남아있는 초콜릿 양을 조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예상한 대로 큰 스푼을 비치했을 때 훨씬 많은 초콜릿을 먹었다. 식욕이 식사량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릇의 크기가 식사량을 결정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것은 그릇의 크기가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양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평균적인 양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릇이 큰 경우 남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릇이 작은 경우 더 먹게 되면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경험한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눈앞에 제시된 그 그릇의 크기가 프레임으로 작동하면서 그 양을 표준이라고 여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누구나 10kg를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책이 있다. 누구나 라는 말이 주는 위안과 10kg이 주는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당시 서울대학교 의대 유태우 교수는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밥만 먹으라고 권한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선택식 다이어트가 아니라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밥만 먹으라는 것이다. 몸에 좋은 야채도 반으로 줄여 먹어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태우 교수는 이렇게 응답한다. 당연하지요.
마실 물만 빼고는 모든 음식을 반으로 줄여 먹어야 해요. 부엌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먹는 일이 많은데요. 그것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외식할 때도 음식을 반 이상 남겨야 해요. 회식 자리에서 자기 것은 시키지 말고 남의 음식을 한두 숟갈 뺏어 먹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태우 교수의 충고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것이다. 글쎄,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반만 먹을 수 있나요? 프레임이 던져주는 답은 간단하다. 모든 그릇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라. 챕터 2가 끝났습니다. 챕터 2를 나가며 지혜가 강구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지혜를 끊임없는 훈련의 대상이기도 하다. 지혜는 오랜 연륜을 필요로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혜 연구의 대가인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지혜가 이처럼 기다림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혜의 본질이 우리 마음의 한계를 지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오늘날 우리는 무수한 학자들이 이뤄놓은 심리학, 신경과학, 경제학 등의 연구 성과를 통해 마음의 한 단계의 경제학들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마음의 한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손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 프레임이 있다. 여기까지 챕터 2 마치겠습니다. 엄마 화이팅!